네, 자, 시작됐습니다. 리코딩.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105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상생 네트워크 관점 입장에서 황종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지식 공유 상생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게 황종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지식 공유 상생을 위한 유형별 현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까지 그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2020년도에 이제 이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성을 중소벤처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거는 2019년도에 그 노량진에 공무원 공부하는 그 동작구 있잖아요. 노량진에. 거기에 제 중소벤처부가 그 직업교육 특구로 그 동작구를 지정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 특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을 쭉 만나봤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같으면 아무리 그 정책적으로 뭘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들은 육아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장이 되고 또 그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 IMF 때나 뭐 대기업에 다녔건 뭐했건 그때 퇴직하는 걸 다 눈으로 보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걸 이 아이들이 본 모양입니다. 체득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게 공무원 아니겠는가 해서 그쪽에 몇 년씩은 묶여 있는 걸 보고 그 면도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저들에게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는 투잡이나 쓰리잡 또는 창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식재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로서도 이제 만 36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그거를 보호도 해주고 사업하는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중소상공인들 또는 공적인 기술들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청년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시간이 좀 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지식공유 상생 네트워크라는 이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표를 유형별 현장 사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전문가시는데 저희도 평생을 이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또 처음에 의도하고 다른 실패 사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런 제가 느꼈던 실제 직접 참여하고 느꼈던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한 그런 사례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래서 더 좋은 앞으로 이런 만남의 어떤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제 청년들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저는 그동안에 이 지역이건 사람이건 차별화된 어떤 그런 지식을 갖는 것, 아이템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이나 또는 요즘 중장년들이 어떻게 도농상생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 귀농 도농상생 사례인데 이것은 이제 인천 출신의 한규아 씨 부부가 다 내려갔습니다. 가 정선에 이렇게 귀농을 했는데 정선에는 이런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이 곤드레입니다. 이 친구들은 곤드레의 그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저 한식점, 한정식의 가장 많은 메뉴가 곤드레 밥입니다. 그런데 이 곤드레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가 곤드레의 어떤 재배 최적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 지나면 그 곤드레가 좀 줄기도 거칠어지고 재배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재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사나 사업은 1년 내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곤드레 나무를 채취한 것을 이것을 바로 급속 냉동 포장해서 전국의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 배포하는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급속 냉동 포장 위탁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재배한 것이 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6월 이후에 줄기가 거칠어진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품질이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그냥 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곤드레 건조 분말을 좀 만들자. 떨어져 나온 것들, 품질이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농촌 일들도 쭉 하고 특허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받고 저한테 이거를 특허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특허도 중요하지만 이 건조 분말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서 특허도 꼭 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특허를 받으면 어디에다 쓸 것 같으냐 했더니 제과 제빵 같은 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마침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던 제가 명장협회 그 당시에 협회하고 또 고문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김영모 회장님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레이몽드 홍 사장님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좋겠다 해서 바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 얼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6개월 후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줬던 이성당도 소개해줬어요. 한 4개 업체 이외에는 영업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데를 해줬으면 다른 데도 하기가 벌써 영업이 좀 많이 됐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됐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농업을 하러 지역에 간 사람이 영업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이 또 전혀 다른 세계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하나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달리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야 그러면 김용모 제과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분말을 곤드레 건조 분말을 이용하되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용모 제과점에서는 이걸 식빵에다가 써서 그 빵을 가공을 했고요. 레이몬드는 곤드레 빵을 새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곤드레 잎도 하나 넣은 곤드레 빵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재배만 해서 그냥 어디에다 농협에다 하든지 가락시장에 판매만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2차 가공업체라든지 3차의 서비스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첫 번째는 지역에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영업까지, 도시 영업까지 한다는 것은, 마케팅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이것을 그 정선군 또는 강원도하고 해서 그런 그 도시의 유통업체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건 어땠을까?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용하는 그 제과제빵점, 이 사람들의 이 기술 또는 이런 유형을 정선군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정성군 제과제빵의 어떤 곤드레 제과제빵의 어떤 산업 관광도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한 이런 새로운 또 그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선 곤드레는 이미 알려졌던 원료의 주산지인데 여기에 이런 그 유명한 명인명장들이 그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산업 축제도 되고 엄청난 그런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는 이 사람들의 그 제조했던 이 가공 빵들을 곤드레 한식점에다가 샵인샵 형태로 해도 굉장히 좋을 텐데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차 농산물들이란 경우도 전부 다 농협에서 사준다든지 가락시장 유통업체에다만 딱 줬지 2차, 3차에 그 수요들의 원하는 거,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빅데이터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인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선군의 산업관광이나 체험관광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그냥 일반 청년들이 농업이나 뭐 이런 쪽이었다면 도시의 벤처 청년을 지자체들이 어떻게 끌어모을 것이냐. 그냥 무조건 요즘에는 그냥 공간과 자금 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이러한 도시 벤처 청년들을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은 경남 함양에 그 일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마천면은 우리나라 옷 그 3대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옷나무를 여지껏 보면은 전부 다 옷딱이라든지 이런 것만 잡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명품 사업을 해야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원주의 옷 산업단지의 중장기 계획서부터 발굴 이런 일을 제가 그 원주시 강원도하고 같이 하게 된 배경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 그 군수님한테 제3섹터 그러니까 도시의 기술하고 지자체의 자금을 결합한 그런 그 법인을 한번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기술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옷 추출액을 가죽에 적용하는 마침 이 조사를 쭉 특허서부터 논문들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마침 박사학위를 받고 실험실 벤처를 하고 있는 김 박사, 그 당시 30세입니다. 이 친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를 설명했더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또 뒷받침이 있다는 굉장한 또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가죽을 하면 이 유럽의 명품 시장 같은 이 고부가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데 생각을 하게 됐어. 저가 아주 흔쾌히 또 동의가 돼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사례가 없는 제3섹터 주식회사 하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사람만 오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청년 하나가 오다 보니까 세 파트, 세 사람들이 청년들이 함께 또 합세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유럽 명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유럽의 명품 시장을 새로 만들고 그 유럽의 수요자가 우리의 옷을 이용한 것을 그 수요를
끌어내기까지가 청년들만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한계를 제가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함양 3년 딱 지나니까 함양 군수, 그때 천사령 군수라고 군수님이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니까 투자금을 또 회수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술만 좋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그 시장을 개발할 때는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열린 협업 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저 자신도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장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옷단지 하는 이 공동체들과의 긴밀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 단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지자체 장애 변화와 관계없이 좀 장기적인 기초 인프라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것은 그 멸치고래의 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을 진출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공 사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멸치고래의 꿈이라는 것은 원래 그저 국회의원만 최용기 변호사가 그 크림반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을 저와 허범도 중진공 이사장이 재능기부식으로 이것을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을 뭐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품종과 재배 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목적에서 찾았는데 이미 그 최영기 변호사가 많은 그 검토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양파 재배하던 시드온의 양파를 해서 내한성 양파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거를 할 때 이제 처음부터 양파를 선정하면 좋았어요. 땅은 우크라이나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배 방법과 시장 차별화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재배는 추파로 하자. 우리나라는 춘파입니다. 봄에 심어서 가을에 남다면 우리는 어차피 내한성이니까 가을에 심어서 봄에 남도록 해서 한국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시장도 유럽 중심으로 하자. 처음엔. 그래서 시장 차별화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재배서부터 상품화까지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극복을 했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땅은 있고 품종도 내한성 잘 했습니다. 심었는데 제일 문제가 당장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부족하면은 분수형 그 호수가 필요했잖아요. 요거는 점적식 호수가 필요해요. 고기만 딱딱 떨어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 남동공단에 주식회사 유풍이라는 기술, 한국에는 안 씁니다. 그 기술을 또 찾아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했더니 또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했는데 거기 마침 옥수수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용한 에너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또 찾았습니다. 그게 그 업체도 뭐예요? 옥구라고 해서 인천에 있었던 업체인데 옥구의 그 옥수수를 이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그다음에 거기에 옥수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얘기로는 옥구의 이 옥수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가공 기구가 지금 데이트를 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근데 이제 이것을 상품화하고 재배하는데도 거긴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화하는 이러다 보니까 기술이 한 57개 정도의 기술이 서로 함으로써 이게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시사점은 이게 전문업 중소기업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제품이 좋아도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열린 네트워크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청년들의 해외 무조건 해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이게 한 30여 개국에 지금 되고 있는데 청년들을 한 2명 정도씩을 파견 프로젝트를 해서 시장과 기술 이전.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된 그 이후에 스마트한 기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 요즘에 뭐 우리 조선 때문에 뭐 거제도는 막 위기 지역이 많은데 고성의 위기 지역 공동체 6차 산업 그냥 일반 기업의 6차 산업하고 지역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고성의 위기 지역은 2000년도가 저는 고성은 위기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녹차 생산의 40%인데 태평양에다가 그동안에 대량 납품을 주로 했는데 태평양이 강진과 제주에 대규모 녹차 기계 단지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할 데가 전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고성에 있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지역적 위기였는데 이 위기가 이 업체들이 전체가 모여서 지역 공동 브랜드 이런 사업에 합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런 법도 만들게 되는 그런 또 독특한 그 계기였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저하고 같이 해서 국내 최초의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되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됐습니다. 전혀 그 사례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향토산업, 뭐 녹차, 관광도 한 5대 이렇게 우리나라 5대 과목으로 입점돼서 지역 공동체, 개인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를 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지자체장하고 이분은 이제 하고 좀 다른 등양만의 또 분수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왜 녹차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쌀 가지고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정책 변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쪽에 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역 공동체 산업은 정치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 간의 지식공유 플랫폼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차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위기 동안에 지역이 같이 뭉치다 보니까 이것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인구가 한 500 몇십 명이 그 당시에 늘었는데 이건 대단한 일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5번째, 도시 청년들의 지식 공유형.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4월에 노량진에 직업교육 특구로 지정이 돼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때 실제 공무원 시험에 매어달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을 실제 만나봤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도 하다가 여유가 생기거나 방황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검증된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잘 된 데도 있지만 자기 혼자 외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전문 지식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 상태에서 아이템을 한 30여 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그 프로그래머를 계획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취창업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이 빨리 되잖아요.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자기도 살고 필요한 사람도 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지껏은 우리나라가 취창업할 때 보면은 그냥 공간하고 자금하고 뭐 컨설팅 단기적으로 해주니까 그리고 잘못되는 건 네가 다 하다 보니까 아이템 발굴하고 그 양산 체계 하는데 몇 년 하고 거의 8, 90%가 망하죠. 오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뜻도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지금 뭐 작년 올해 뭐 이 코로나들 위기는 뭐 정말 가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연한 계기가 돼서 사당동의 홍어랑 낙지당이라는 그 음식점에
제가 이제 잘 단골로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힘든 걸 제가 보고 그냥 재능 기부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홍어랑 낙지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 새로운 또 시대에 따른 걸 해보자 해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새로운 그 메뉴 개발을 그런데 아까 똑같습니다. 가공 숙성 시간이 짧고 요리하기 쉽고 가격이 적정한 생홍어로 해보자.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굉장히 그런 짜고 뭐 매콤한 건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이런 생홍어로 이 세트 메뉴를 했습니다. 대신 소스도 그 산야초, 천여, 발효 효소 5가지를 해서 선택으로 하게 했고 온오프 꼭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배달을 하자. 이런 것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정말 2, 3개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오랜 경험과 메소드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생홍어는 인천의 그 대양수산 이제 저하고도 이제 그런 거 투자 때문에도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산야초는 이미 안양의 온세미로초라는 그 여성 기업가 그 다음에 이 생호 요리 기술 이 홍어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마침 그 태양수산 사장님 소개로 한식협회 부회장인데 좀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죠. 나이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3개월이 안 돼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연결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냥 짧은 시간에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놀고 있었던 사람도 함께 참여하게 됐던 그 중년들의 일자리 연결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가 이것은 수직 계열화만 자꾸 생각했는데 수평적이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순창에서 실제 이것은 이제 순창의 대상이 이제 식품용소를 줬어요. 우리는 대기업들 옛날에 유치하려고만 자꾸 했는데 식품 대기업인 대상이 순창에다 식품연구소를 두게 된 이유는 순창이 그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스스로 가는 거지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소가 이제 그 지역의 향토기업들하고는 각자 이렇게 병존해서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대량 생산 중심이고 중소 향토기업들은 여기에 다양한 뭐라고 할까 어떤 소량 명품 뭐 이런 것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충돌도 안 되고 그냥 병존했었는데 2003년도에 식품연구소 소장이 임금님표 자기네들은 이제 수출하는데 임금님표 순창고추장이 미국 식품유통업체에 그 순창이라는 상표권 침해 우리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순창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꾸로 순창이 미국에서 이제 대상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순창군에 협조를 요청이 왔어요. 알다시피 순창의 진영은 특정 개인이 독점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를 가질 수 없고 다만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제가 마침 그 순창 장류연합회를 구성해서 아까 고성처럼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무효를 시키는 대신에 비용도 다 되지만 저 지역의 이런 향토 지식재산 제품을 해외 수출도 대상에서 해주시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무효를 시키는 그런 또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상생,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설명은 간단하게 합니다만 벌써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걸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디테일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례가 참 좋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질의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개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상가 쪽에 우연하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요. 세운상가는 말 그대로 아시아 최고의 제조 기술 집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도
저것을 잘 키워보자. 그래서 그 기술 장인들과 청년들을 콜라보를 한번씩 해보자 하는 걸 했는데 사실상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기에 뭐 이런 협업 종합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 이런 그 청년들하고 기술 장인하고 이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좋은 기회를 못하다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장인들 입장에서 청년들이 뭐 시제품을 해달라고 이렇게 오면 물론 그 제작 지원금이 한 1,000여만 원이 됩니다만, 장인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그 별거를 다 이렇게 가져오는데 골치만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분야를 고장난 거를 재수리하는 건 쉬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골치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본래 뜻이 좀 왜곡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청년들과 그다음에 기술장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는 중간에 지원 조직이 적극적으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운상가의 장인들은 대부분 60, 70대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운상가에 그때까지 기술장으로 있는 분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가 없으면 이 젊은 사람들 이런 것이 그렇게 내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는 또 젊은 친구대로만 또 그냥 이것을 입장으로 봤는데, 그래서 기술 장인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젊은 사람과의 협업의 기회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청년과 기술 장인들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구속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요즘에 지방 소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방마다 난립니다. 그리고 폐교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습니다. 경남만 봐도 54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폐교를 이용해서 지역 청년 연계 마을 스마트팜을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필요합니다. 지식농업의 하나고. 그런데 스마트팜은 이러한 그 자동화 시스템의 그런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성공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례를 봐도 자기가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외국의 유망 품종 도입해서 기술 이전 받은 그런 업체들이 두세 번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나 뭐 딸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구축된 이런 분야지 새로운 분야는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스마트팜은 시설이 때문에 스마트팜 전에 우리가 할 것은 어떤 품종이냐,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품종을 먼저 해야 되고 그 품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먼저 됐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보니까 이것이 스마트팜에는 기술 분야가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과장이 돼서 버렸어요. 한 시공업체가 몇몇 업체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우선 정부 지원만 받다 보니까 이 선행되는 시장 조사에 따른 새로운 품종 또는 DB는 없고 그저 시설만 되다 보니까 그냥 시설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판로까지를 다, 그 다음에 DB를 시장에서 필요한 품종, 그 다음 품종을 저는 한 12개 품종을 시장 조사까지 쭉 하면서 만들어 놨고, 그것을 DB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대학교만 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DB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를 저는 오히려 연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DB 하면 그 시설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연계가 될 수 있지만 업체들은
그거하고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결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도시로 안 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팜 할 때 지역에서의 폐교를 그래야 땅값이나 이런 게 안 들어서 좋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DB를 확보하고 그들이 미래의 지식 청년이 돼서 지역에서 남아있게 되는 거. 그런 상태에서 도시 청년들도 연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2차 이런 3차가 같이 연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계획하면서 만약에 이 상품은 2차 저 같으면은 풀무원에 하고 벌써 얘기를 했었고 아동용 화장품 업체하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1년 내내 품종을 해줄 수 있고 적정 가격만 되면 다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전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락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식 농업의 하나로서 뭐 스마트팜 농대생들 뭐 하고 뭐 지원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야 오옥해줘봐야 땅값하고 시설비 하면은 없습니다. 유지관리 이런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새로운 품종과 DB를 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청년들에게 하는 또는 민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하려면 좀 전체를 보는 민간 주도의 이런 산업 생태계 모델로 이것이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냥 시간이 제한돼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37년 차 이런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지자체나 정부하고 이런 향토지식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넓어지는데 하나하나 부분에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더라는 것을 이제 나이 먹으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건 공유상생이 안 되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우선 지식재산의 발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발굴을 못 해주는 것은 아이템이 있어요. 다 좋은 아이템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고도 안 해주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누가 내놓지를 않아요.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그런 업체들 아니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보호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놓고 혼자보다는 다수가 사용할 때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들의 재창조 융합을 하면 이게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대신 분명한 것은 그 사람만의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야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만 이제 2년째 들어갑니다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문 분야에 있는 우리 신중년들이 이런 각 분야의 열린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일이 그동안에 이제 중앙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큰 연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더라고요. 그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뜻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화면이 없네요. 나왔는데 지금 다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얼굴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공유 화면이 안 떴네. 네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분 우리 오늘 발표 자료는 이미 다 아침에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질문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부분은 우리 기술 독립군이 나가야 될 부분이 성공하는 게 케이블카 전략을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죠. 1000m 기술산, 2000m 자금산, 3000m 마케팅산, 4000m 이 법률 제도산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데스밸리에 빠져서 다 죽거든요. 근데 이제는 케이블카 전략을 가야 되는데 오늘 하신 얘기를 케이블카 전략으로 태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면은 바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이사장님 말씀, 네, 사례가 막 9개 정도 돼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많은 지식 공유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런 기여의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네트워크들을 만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많은 어떤 그런 숙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풀어 주셨나요? 예, 저는 사실은 1995년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이라고 산자부 산하의 비영리 기관의 초대 이사장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발전, 지역 특화 산업이나 이런 일을 쭉 한 20여 년 해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년 된 변리사기 때문에 지식재산 발굴이나 이런 데 일을 쭉 평생을 했습니다. 평생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크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오픈되고 특히 이제 제가 정부가 이런 데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쭉 오랫동안 그런 일을 주로 해봤지 눈을 돌려서 추창업을 원하는 청년들, 도농을 하는 도시 이런 사람들 또는 지역의 지방 소멸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 지역 특화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적인 조직과 글로컬 조직까지 해야 돼서 항상 저도 그런 면에 오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리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나이 되면 이래저래 학교도 있고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는 됩니다만 정말 씨앗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 기술 독립군이 정회장님하고도 인연이 됐는데 정말 이제는 향토지식재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만이 있는 차별화된 전통 지식이나 자연 환경이나 공유 지식이나 우리들의 경험 지식 이런 거를 어떻게 정말 산업화하고 해외 글로컬 사업화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황학인 대표님 아까는 숨어서 계시더니만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네요. 제가 저 마이크 음소거를 해놔가지고. 예. 예, 이제 됐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사장님 발표하신 건들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모델들이 해나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하고 이게 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또 혹은 새로운 거를 계속 하려고 해도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서 사업적으로 이제 지속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항상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 건지, 그럼 결국은 수출하는 수준이 없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그 환경 여건이나 가능성 뭐 이런 거. 뭐 사실 농산물 수출하려면 뭐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가 여태껏 한 사례로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스마트팜도 뭐 중국 사람들도 그 도시 건설하면 지금 스마트 시티 옆에다가 뭐 엄청나게 스마트팜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또 아까 DB 문제 때문에 이제 폐교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게 더 커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뭐 고견 뭐 또 우리가 모여서 헤쳐나가야 될 어떤 방안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아주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대량 생산 체제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세계는 기업하고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거냐, 누가. 제3의 주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공동체 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개별 기업은 정말 대기업의 이렇게 산하 뭐 이렇게 협업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해외까지 저는 시장도 도농이 같이 국내에서 이제는 예술을 중심으로 브로컬 사업으로 가야지 수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수를 중심으로 내수일 때는 도농이 함께하자. 저는 최근에 고려대학교 캠퍼스 타운에 전통주 테마거리 사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지역하고 처음부터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누가 할 거냐. 저는 개별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민간 주도대 제3의 아까 제가 제3섹터를 얘기했지만 그보다 단위 그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수는 도농이 함께 하고 그러면서 다품종, 소량, 명품화 사업, 향토지식재산은 그 지역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광도 가야 되고 거기에 좀 비싸게 사야 됩니다. 다만 그게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AI나 이런 게 들어가서 똑같은 원료인데 다양한 것을 제조시설을 다 종전처럼 하지 말고 다양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다품종, 명품화, 소량 생산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방식.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것을 좀 많이 그 글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김치가 우리 거라고 하지만 한국에 지금 수입 들어오는 한국이 2018년도에 김치 수지 최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 들어오는 것의 99%는 중국 겁니다. 그런데 중국 것을 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가격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했던 김장 문화가 그러니까 김치를 여지껏 장인이라든지 김치 회사들 중심으로만 하면 이러한 김장 문화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장 문화가 이것은 산업으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김장 문화의 나눔과 이런 것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산업하고 결합이 돼야만 되는데 이것을 개별 기업한테 맡길 수는 없죠. 따라서 아까 정부나 기업 외에 제3의 제가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이런 방안을 합니다. 근데 자칫 상품 위주로 산업만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저는 보완하기 위해서 향토지식재산은 그 지역에 차별화됐던 이러한 그 자원이나 문화적인 것까지가 가치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향토지식재산이라고 하니까 김치도 1년 내내 그러니까 뭐 갓김치서부터 뭐
저희 충북의 저 물김치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여 정이 1년 내내 하면서 각기의 문화적인 그런 그 매력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됐는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 위주로만 가지고 세계 시장에 하는 거 저는 그것은 쉽지 않을 거다. 또 중국이나 이런 이미 경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개별 기업보다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제3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방식에 있어서도 산업만이 아니라 아까 김치만으로 명인이 혼자서 하는 이러다 보니까 접대도 뭐 문제가 생기니까 산업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김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장 문화가 지역마다 것처럼 했을 때 이런 문화가 함께 결합돼서 융합이 되고 여기에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그래서 2차, 3차 산업들이 복합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가 더 한다면 아까 대기업하고 중소는 내수 중심으로 해서 다 품종 그러나 질 좋은 거 명품 소량을 하지만 이것을 수출하는 거나 이런 것은 대기업들이 수평적인 아까 그런 지원 형태가 또 같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요거 정리되는 거를 한번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맞습니까? 돈은 피보다 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돈을 내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전부 자기 기술 위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전부 망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우리 기술 독립군이 한 1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결국 서로들 콜라보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고 또 이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일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작게 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자일한 기법으로 가야지만 이 부분이 되지 처음부터 정부 지원 바래가지고 하는 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고향 특례시에 어떻게 한번 체계적으로 해볼까. 우리 지금 폴란드가 20조, 40조를 왜 지금 이번에 구매를 했죠? 한국의 K9이 연평도 사건이고 그거 해보면서 한국에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덕분에 한화는 이번에 대우조선도 그 선급 계약금 가지고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 여기저기 레퍼런스를 만들면 안 되고 한 군데에다가 레퍼런스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요. 저절로 이 부분이 쫓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저는 방안을 여러 각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황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 녹화 우리 잘 해주실 탁 소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